안녕하세요. 유대현 나경선 내과의 유대현. 나경선입니다. 벌써 세 번째로 만나 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과 임신이란 주제로 유대 원장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같은 류마티스 질환들이 남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가임기 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임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유대현 원장님께서 이러한 궁금증과 걱정을 많이 해소해 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류마티스 질환과 임신이라는 제목으로 했고요.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임신이 류마티스 질환자에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릴 내용은 가임기 여성과 류마티스 질환이 정상적으로 임신이 잘 될 건가 하는 문제와 또 활성도와의 연관성,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또 출산 후 육아, 약물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정상인의 출생하는 태아의 어린이의 숫자가 한 2.3명쯤 되면 요 왼쪽에 보시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 척추염 이런 경우에는 약 한 2명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되고, 전신혼반 루푸스 같은 전신성 류마티스 질환은 그보다 조금 더 적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이제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출산할 수 있는 신생아의 수가 좀 적다 하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임신과 출산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관절염과 또 루푸스 같은 전신성 류마티스 질환 사이에도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질환 자체가 아주 활동성이 심할 때는 또 임신도 잘 되지도 않고, 임신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이 생기니까 질병 자체와 또 질병의 활성도 이 조절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류마티스 질환은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하게 되니까 이 약물 때문에 생기는 어떤 임신율의 변화, 또 이런 약물들이 태아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그런 걱정,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정신적 요인,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중요하죠. 우선 임신 잘 될 건가 하는 그런 걱정, 또 이런 질환이 아기한테 또 유전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또 기후 이런 것들도 되기도 하고, 약간의 우울증 이런 것들도 이제 임신율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걱정을 하는 것보다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임신에는 중요한 것이니까요. 또 하나는 이 관절염이나 전신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성기능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보다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리비도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아픈데 생각이 좀 덜 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전부 이 류마티스 질환 환자의 임신과 출산 이런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임신이란 걸 잘 생각해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이런 수정란이 모체에서 이제 자궁에 착상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이쁜 아기가 이렇게 이제 엄마 태아의 복중에 이렇게 있는데, 면역학적으로 보면 이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면역학적으로는 반만 자기를 닮고 반은 남편을 닮았단 말이죠. 그렇게 면역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서 반이 자기가 아니니까 얘를 어떻게 이제 공격하려는 이런 면역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임신을 잘 유지하려면 그런 면역 현상을 잠재워야 되니까 오히려 염증을 덜 일으키는 쪽으로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이런 항염증 현상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루푸스 같은 경우는 좀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하게 되면 이제 면역학적인 균형이 좀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런 임신 상태에서 여러 가지
관계상 호르몬이나 어떤 세포나 이런 영향에 의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부분과 염증을 억제하는 부분이 잘 밸런스를 이루게 되는데 임신이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항염증 효과가 많은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류마티스 관절염 경우는 활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보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임신을 하려면 우선 잘 계획을 세워서 자기를 치료하는 류마티스 전문가하고 잘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때는 여러 가지 활동성을 어떻게 조절할 건가, 언제 임신하면 좋겠냐,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피임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 얘기가 돼야 될 것이고요. 우선은 임신을 하려면 아기한테 영향이 가는 약제는 미리 끊어야 되고, 그래서 적절한 약제를 교체해서 활동성을 잘 조절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엄마의 질병이 활동성이 너무 심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약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아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생백신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주의가 필요할 경우도 생기게 되죠. 네. 네.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신 것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류마티스 질환이 임신을 좀 방해하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요. 실제로 류마티스 질환이 임신의 성공 그리고 또 임신의 유지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질병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설명을 잠깐 해보면 예를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임신율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임신율 임신의 여기 영어로는 이제 fertility 또 난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대개는 정의를 하기를 정상적인 남녀가 피임 시도를 하지 않고 1년간 지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우리가 난임이라고 하고 그게 한 1년 지났을 때를 이렇게 난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러니까 건강한 대조군들도 약 한 15%까지는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많죠.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일 때는 그 비율이 좀 올라가서 약 한 25% 또는 많게는 40%라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의 이런 난임은 질병의 활성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 잘 조절되고 있는 환자는 약 한 30% 정도 그렇고 관절염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활성도가 높을 때는 그 비율이 거의 한 67%라고 보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활성도를 잘 먼저 조절하는 것이 임신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치료법보다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서 공격적으로 낮은 활성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임신을 해야 그래서 낮은 태아나 모체가 스트레스가 낮은 상태를 유지해야 오히려 태아나 산모의 오히려 양호한 결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고요. 또 한 예를 들어 보면 이 오른쪽에 보는 여기 이제 녹색이 많은 부분이 녹색과 노란색이 관해와 낮은 활성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이제 최근에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주 열심히 이렇게 T2T나 여러 가지 약제를 활용해서 생물학적 제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열심히 치료했더니 거의 한 80% 정도의 환자가 낮은 활성도를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는 아무리 잘해도 약 한 40%밖에 그런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게 한 80%까지 올라가니까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임신 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행히도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신 당시에 면역학적 변화가 오기 때문에 항염증 효과가 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연구는 전체 환자의 90%가 좋아진다고 보고한 것도 있고 어떤 연구는 40%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약 한 60% 정도는
환자가 임신을 하면 임신 2기쯤 되면 많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행히도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다시 나빠지는 현상을 보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는 빠른 시기에 치료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또 임신 결과를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마찬가지지만 가장 문제가 조산과 저체중 출생아의 발생률이 조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 건강한 대조군에서 보면 한 3%쯤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1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겠고, 조산도 대조군은 6 내지 8%에 비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 한 9에서 15%로 약 한 배 반 이상 높은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대조군 대비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태아가 이제 자궁 내에서 성장이 잘 안 되는 성장 지연의 위험도도 약 한 2배 가까이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들도 임신 중독증이나 또 시세계 출산율이 외국 데이터에서는 많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워낙에 시색 출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계는 저희들도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죠. 네. 그렇군요. 질병 활성도만 잘 조절된다면 그 임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많은 경험은 없지만 저희 환자들 아주 애기 잘 낳고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는 낮은 활성도, 높은 활성도, 중등도 전부 다 합해진 거니까 낮은 활성도만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임신하는 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임신이 이제 성공적으로 되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드는 걱정은 이제 약물일 것 같습니다. 그 임신 전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 이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 또 태아에 그런 약물들이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원칙은 임신 기간 중에는 약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임신 기간 중에도 치료를 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태아에게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태반을 통해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이제 자궁이 있고 그다음에 태반이 있고 태반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아기와 이렇게 커넥션이 되어 있으니까 엄마의 혈액 중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거의 대부분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정맥도 있고 동맥도 있는데 오히려 태반 정맥이 깨끗한 피고 태반 동맥은 오히려 이제 태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노폐물이 포함된 그런 것인데 여기 아주 다양한 빌라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이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고 대부분의 이제 혈액을 통해서 태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좀 사이즈가 큰 물질들 예를 들면 항체나 어머니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항체들 어떤 균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들도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아주 초기부터 넘어가지는 못하고 이것들이 항체가 Y자형으로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Y자의 요 끝에 있는 부위를 FC 부분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수용체가 이렇게 세포에 있고 그런 세포에 붙게 되면은 항체가 세포를 거쳐서 태아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항체로 우선 치료를 하고 있다 하면 이 항체의 일부는 약 한 18주쯤 되면 넘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고 그전에는 잘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임신 전후에도 이제 약물이 꼭 필요하면 사용을 해야 되죠.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환자분을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의 판단에 맡기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보면 아주 빨리 분열하는 세포에 영향을 주는 DNA나 퓨린, 비리미딘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약제들 MTX나 레프로마이드는 꼭 끊어야 되겠죠. 특히 이제 MTX는 4주 전에 끊어야 되고 최소한 레프로마이드 같은 경우는 자꾸 몸 안에서 확 재생산을 하니까 이것은 이제 흡착하는 약제를 꼭 써서 해야 되고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루푸스 같은 데 쓰는 마이코페놀라이트라는 약제도 이제 6주 전에 끊어야 되고, 사이클로포스마마이드도 이거는 쓰면 안 되는 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많은 약제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소염진 통제는 대개는 콕스1 억제제를 선호를 하고, 임신 3기, 그러니까 약 한 30주쯤 되면 끊어야 되죠. 끊지 않으면 아기의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또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쓰는 이제 프레드니솔론 계통은 태반에서 한 95%가 파괴되기 때문에 아기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약제를 쓸 수 없는 경우에 또 당뇨의 위험이 없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 또 생물학적 제제와 제극제제 같은 이런 약제들은요, 항 TNF와 다른 거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항 TNF는 우리가 사용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고 임신 전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항체 종류는 18주 이후에는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릭시맵이나 어달리보맥 같은 약제는 한 20주쯤 되면 끊어야 되고요. 말고 이제 이타나셉트 같은 약제는 30주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용하게 되면 태아의 혈액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태아가 이런 항체 치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출생하고 나서 생백신을 조금 늦게까지 6개월까지는 맞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FC 포션이 없는 서톨리즘맵 같은 약제는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허가가 없지만 임신 말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생물학적 제제는 실험적으로 아직까지 심각한 문제를 태아에 유발한다, 이런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데이터가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은 사용이 권장되지는 않는데,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 할 때는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거는 이제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나가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엄마, 여성의 환자들의 그런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남자분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도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먹은 약 때문에 태아에 나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남성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남성의 경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출산 후 이제 수유 중 이때도 약물 치료를 꼭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임신 전과 마찬가지 동일한 원칙입니다. 엠텍스나 레프로마 같은 약제는 모유에 조금씩은 나오지만 그러나 이런 약제는 아기한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해야 되고요. 수유 기간 지나면 이제 사용해도 되겠죠. TNF 억제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생물학적 제제, 다른 스몰 몰레큘도 아직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지금까지는 주로 여성들 환자 대상으로 얘기를 했지만 남성들도 관절염이 걸릴 수 있고 루푸스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남성의 성기능에 장애를 유발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약제도 뚜렷한 게 없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약제 중에서 과거에는 MTX나 레프로마이드 같은 약제는 남자도 끊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작년에 영국 류마티스 학회 권고를 보면 이런 약제마저도 끊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단 하나 이제 끊어야 되는 약제는 사이클로포스마이드 같은 약제고요. 그 이제 항암제니까 이런 경우에는 끊어야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설파살라진은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는 약제인데 여성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남성에서는 일부 환자한테서 정자의 수가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렇지만 초반부터 약을 끊는 것을 권고하지 않고 1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임신이 안 되는 난임이다, 그러면 이제 중단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이클로포스마마이드를 꼭 써야 하는 질병이 있는데 또 임신을 꼭 해야 되면 정자를 냉동 보관을 해놓고 이 약제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보면 이제 남자 환자의 퍼틸리티를 한번 보면은 남자 환자의 생식력이 떨어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 이제 연구한 결과를 보면 2024년도 노르웨이에서 나온 결과인데 이 녹색으로 된 것이 정상인이고 아주 파란색으로 진하게 된 것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인데 이런 분들의 출생아의 숫자가 정상인보다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보고를 거꾸로 하고 있고요. 또 노르웨이에서 이 이쪽 나라는 뭐냐면 이제 아기 없이 사는 남자, 결혼한 남자가 얼마나 되냐 보는 건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는 환자가 오히려 더 아기 없이 사는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아기를 낳는 사람도 많고 또 출산도 또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이 출산율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남성 환자분들은 여성 환자분들 훨씬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일 것 같은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몸속에 있어서는 안 될 자가 항체가 생기는 건데 아까 원장님이 슬라이드에 보여줬지만 일부 항체는 또 태반을 통해서 애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가 항체가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요즘은 이 난임 병원도 많이 있고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임신 때문에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 이런 항체는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로란 항체가 있고 항인지질 항체 이 두 가지가 임신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로란 항체는 태아의 심장 전도 장애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신생아 루푸스나 피부병변, 혈소판이 좀 떨어지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로란 항체를 가지고 있으면 100%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약 한 5% 이하에서 이런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임신 20주까지는 초음파 검사, 태아의 심전도 검사를 해서 맥박이 잘 유지되는지, 대개는 이제 맥박이 한 120에서 160까지가 정상이니까 100K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체크하면 될 것이고, 이상이 있을 때는 미리 발견해서 이제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약제를 가지고 치료하면 되죠. 항인지질 항체는 우리 세포막에 있는 항인지질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건데요. 주로 이제 루푸스 같은 질환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그와 달리 인지질 항체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상과적으로는 반복적 유산이 생기고, 또 태아가 성장 지연이 오고, 혈소판도 떨어지고, 임신 중독증 자주 오는 이런 이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증상이 있을 때는 동맥이나 정맥에 혈전이 생기죠. 또 이제 피부가 망상같이 이렇게 그물망 같이 생기는 이런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는 이 아스피린이나 헤파린, 말라리아 약절, 감마브로브린 이런 약제를 또 사용하고, 아주 심할 때는 이제 다른 약제도 사용하지만 아주 심할 때는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임신을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하지만 세상에 일이 꼭 그렇게 안 되니까 하다 보면은 내가 약을 쓰고 있는데 임신이 되었네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될 텐데, 이럴 때는 이제 우선 늦었지만 그 문제가 되는 약제는 무조건 끊고 류마티스 선생님이나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협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냥 무작정 이런 약제에 노출이 되면 그냥 임신을 중단시키자, 터미네이션 시키는 방법 이런 걸 사용했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태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유전자 검사, 세포 독성 검사 이런 것들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이제 터미네이션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유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3 내지 5%는 이제 선천적 기형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과거에는 이 무작정 이렇게 했지만 또
이 우리 태아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는 이 자연적으로 유산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온 아기는 또 괜찮을 가능성도 많이 있으니까 조용히 이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추적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뭐 낮은 활성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또 치료해야 되겠죠. 결론을 말씀드리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결론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주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주치의가 잘 의논을 해서 임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고요. T2T, 우리가 이제 T2T라는 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치료하는 치료의 한 방법이고, 생물학적 제도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약제를 사용해서 낮은 활성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정년을 하기 전에 마지막 했던 연구가 우리나라 류마티스 질환 환자 중에서 생물학적 제재를 임신했을 때 그러면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10년 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2015년 전과 2015년 이후에는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임신 중에.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이 낮은 활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권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이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임신 전에 약물 조절도 하고 낮은 활성도를 잘 유지하게 되면 우리가 임신 류마티스 질환을 물론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신과 출산, 육아 이렇게 큰 문제가 없이 잘 대처할 수 있다. 미리 잘 준비하면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심리적으로 안정하고 안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너무 이렇게 걱정이 많으면 또 임신이 잘 안 된다고 산부인과 교수님들 특히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안정과 자존감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 뭐 아주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많이 안심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짧게나마 임신과 류마티스 질환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는데 그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의 걱정을 짧게나마 좀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욱 님이 저한테 알려주셨는데요. 손녀는 잘 크고 있나요? 손자와 손녀는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3살과 이제 1살이 돼서 잘 크고 있고 김용욱 씨 손녀도 잘 크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꼬부기 님이 하셨는데요. 엄마가 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또 고관절, 무릎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희를 낳고 류마티스 질환에 걸리셨어요. 저는 여자이고 엄마랑 체형이 비슷한데 조심해야 할까요? 아마 이런 분들 되게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원장님 걱정이 어떻습니까? 많으시죠. 네. 근데 뭐 이거는 임신과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이 질병이 유전될까 하는 걱정 가지고 계시죠. 그렇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느 정도 체질적인 요인이 많이 있지만 엄마와 딸이 같은 질병을 가질 확률은 5%잖아요. 그죠? 네.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한다고 질병이 안 생기는 거 아니니까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것이 요즘은 과거에 달리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 많이 나와 있고 아까 이제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80%, 90%까지 낮은 활성도나 또는 이 관해를 유도할 수 있으니까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이제 체형이 비슷하겠죠. 닮으셨겠죠. 이제 다음 질문은 이미영 씨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침에 기상시에 강직이 일어났는데 어떤 이유로 강직이 일어나나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강직이 완화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류마티스 병이요. 아마 뭐 손이랑 뭐 이렇게 다른 무릎 같은 관절의 강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아주 뭐 100% 정확한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조직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려면 동맥과 작은 동맥이 되고 이것이 모세혈관이 되고 모세혈관에서 혈관을 빠져나와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게 되죠. 세포는 이제 영양분과 산소를 이제 쓰고 나서 밖으로 이제 일부 물도 보내고 노폐물을 보내게 되면 정맥을 따라서 정맥으로 가거나 림프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의 상부로 심장 근처로 가게 될 겁니다. 그죠? 이게 정상적인 우리 몸의 순환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는 혈관에서 조직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많이 빠져나가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환자가,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가 빠져나가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2개, 3개가 빠져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물이 조직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혈관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연부 조직이나 근육의 힘을 가지고 압력을 줘서 짜주면 혈관으로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일어났을 때는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뻣뻣한데 이 좀 움직여주면 이런 물들이 혈관으로 좀 들어가서 뻣뻣한 게 해소된다. 많이 나오면 오래 걸릴 것이고 조금 나왔으면 한 30분, 1시간 이내에 좋아질 거죠. 정상적인 사람은 대개 한 30분 이내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심하면 심할수록 그게 오래 간다. 이렇게 이해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또 설명이 가능할까요, 선생님? 네, 좋은 답변. 근데 우리가 이제 밤에 잘 때 손을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자는 사람 없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뻣뻣하지 않으려면 계속적으로 움직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없으니까. 네, 특히 그렇죠. 또 이런 현상이 좀 나이 드시면서 더 특히 또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에 많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강직 현상이 전부 다 류마티스 뭐 관절염 같은 자가면 질환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걱정이 되시면 류마티스를 찾아가셔서 네, 뭐 네. 정확하게 그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다음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슬픈 얘기인데 지인 딸이 16세 때 코로나 감염 후에 자가면역 질환으로 길랑발해 증후군에 루푸스 진단 받았어요. 매일 약도 복용 중입니다. 나중에 그 임신 출산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참 말씀드렸듯이 불가능하진 않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질병이 활성도가 잘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임신을 하면 약 한 60% 이상은 호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를 하고 있지만 루푸스는 이와 좀 다르게 루푸스는 이 면역학적 상황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조금 달라서 이런 항염증 효과가 많아지게 되면 나빠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고를 보면 2가지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한 갈래는 루푸스 환자들은 임신을 해도 별로 활동성에 차이가 없다. 이런 보고도 있고 또 일부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다르게 루푸스는 임신을 하면 활성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질병의 활성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이분의 루푸스가 활동성이 얼마나 잘 조절되는가 우리가 이제 애기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약제로 잘 조절될 수만 있으면 임신 출산 물론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있는데 이건 좀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과 다른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85세 여성이고 당뇨,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약 드시고 있고 당뇨도 30년째이신데 넘어지면서 흉추 12번에 금이 갔어요. 아마 압박골절이 생기신 것 같은데요. 통증도 심하고 이런 경우에 입원하시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집에 계시면 많이 움직이시니 걱정이 되어서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이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네.
뭐 제가 뭐 저희도 사실 뭐 골다공증 치료를 하고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약물 치료를 하긴 하는데 뭐 제가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일단은 통증이 심하면 뭐 당연히 입원해서 조금 보존적 치료를 일단 하거든요. 좀 약물 치료하면서 보는데 통증이 심하면은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 뼈에다가 시멘트를 집어넣는 치료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도 많이 좋아지고 빨리 퇴원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환자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런 경우에는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병원을 빨리 찾아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결국에 가장 큰 관건은 통증의 정도. 네. 우리가 이제 쉬거나 가만히 누워 계시거나 또 약물 치료해도 통증이 잘 조절되면 그 약물 치료해도 되고요. 약물 치료해서 효과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버테브로 플라스틱 같은 약제를 치료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계속 오래 누워 계시면 또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금방 또 근육의 약화도 나타나게 되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눕혀 놓으면 근육의 소실이 약 한 14%, 15% 되니까 젊은 사람들은 일주일, 2주일 누워 있어도 아무 문제 없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이 2주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계시면 그 다음에 일어나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이 가 있는데 금이 간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건가 결정하게 되고, 통증만 조절되면 빨리 움직이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다음. 네. 좀 지나갔고. 네. 네, 하늘보리님 한번 볼까요? 네. 현재 관절이 아파서 아직 대학병원 예약일이 안 돼서 진료 대기 중입니다만 자가면역 질환, 루푸스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마티스 관련된 약물 복용 중인데 2세 출산에 괜찮을까요? 유전은 되지 않을까요? 아까 원장님이 간략하게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루푸스가 의심된다는 것이 아직은 루푸스라고 확진을 받은 상태는 아니시고, 지금은 이제 의료 사태가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신환으로 진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서 의심되기는 하지만 아직 확진적인 치료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먼저 확진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약을 복용 중인데 복용하는 약에 따라서 2세 출산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약을 쓰시는지, 아마 지금 쓸 때는 아주 독성이 강한 약은 쓰지 않을 것 같으니까, 유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루푸스도 마찬가지로 약 5% 이상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선 확진 먼저 받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확진이 되었다면 빨리 치료를 해서 활성도를 잘 조절하면 루푸스라고 해서 임신 못하고 출산 못하고 아기 못 가지는 게 전혀 아니니까 전혀 걱정하시지 말고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겠죠. 네. 다음 질문 볼까요? 네. 정민이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마티스가 있으면 돌발성 난청과 어지럼증이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네. 원장님 어떠실까요? 돌발성 난청, 어지러움 선생님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돌발성 난청 한번 오면은 정말 힘들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환자분들도 난청과 어지러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루마티스 환자분들이 좀 연령이 높잖아요. 그래서 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돌발성 난청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어지럼증이 올 가능성이, 또 동반될 가능성이 좀 많은 거지, 루마티스 질환 자체가 이런 거를 자주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죠. 어지러움증이나 이제 이너이어 디지즈 같은 경우에 그거는 이제 면역학적으로 어떤 항체가 이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어떤 자가 면역이 있으면은 이 원인 때문에 어지러움도 올 수는 있습니다. 올 수는 있지만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워낙에 너무 많아서 모든 원인을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류마티스와 관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네. 다음은 이제 식탐 많은 콧물 여왕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는 음식 조절이 매우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그 음식 얘기를 많이 하시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음식도 중요하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음식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주로 섭취하면 관절염이 좋아지고 뭐 예방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연구들이 대부분은 잘 조절된 연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준다고 해서 이게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확정적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100%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이 병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관절염 환자는 결국에는 심장이나 혈관의 문제가 사망 원인에 크게 작용하니까 고지혈증과 관련된 심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습관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그래서 너무 기름질 음식이나 뭐 과식이나 운동하지 않고 그런 걸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물론 나쁠 것이고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을 거니까 너무 자극적인 음식, 또 너무 기름진 음식, 또 너무 이렇게 염도가 높은 짜게 드시는 이런 습관들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을 낮추는 데는 육식보다는 어떤 그 해산물, 그런 뭐 치즈, 그다음에 야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너무 고탄수화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 그리스 사람들 오래 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중해식 식단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다. 그렇게 뭐 아주 썩 맛있지는 않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지중해식 식단 저는 많이 권유해 드립니다. 네. 사실 음식 얘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것 같고, 뭐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의하는 딱 어떤 무슨 교과서 같은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환자들한테 가장 원칙적으로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건강한 식사, 균형 있는 식사를 권유하는데, 또 비만이 있는 분들은 사실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들, 지방인 음식들을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환자를 따라 보면은 어떤 특정 음식이 염증을 또 심하게 하는 분들이 좀 가끔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잘 알아서 그렇죠. 좀 피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일본은 후지산, 내 책상은 후지산. 굉장히 후지산. 굉장히 재미있는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류마티스 관절염 약과 심혈관 질환약을 함께 복용해도 괜찮은가요? 우리 환자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약을 이것저것 많이 드시죠? 많이 이런 드시죠.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어떻습니까? 네. 저보다 더 잘하시죠.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결국 나이가 드시면서 또 심혈관계 질환 동반되고, 심혈관 질환을 조절하는 게 또 중요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잘 조절해야 되고, 또 약도 같이 잘 복용해야겠죠. 뭐 복용해서 크게 문제되는 약들은 약물 상호작용을 잘 생각하고 처방을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같이 복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우리나라 심평원에서 이제 두 개의 약이 충돌한다 그러면 못 쓰게 막아놓은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관절염 약과 심혈관계 질환약 함께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네. 네. 네,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대답을 드렸는데 좀 적절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긴 시간 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